네, 장례식 치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너희한테 장례식 비용 대라고 안 한다. 여기 와서도 돈돈거릴 거였으면 오지 말지 그랬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됐어. 너희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도 아셔야 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너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정리부터 하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잊었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집안에는 늘 67세 정숙 씨의 발소리와 주방에서 나는 조용한 도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71세 남편 동수 씨는 아침마다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한참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신문을 잡고도 몇 장 넘기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정숙 씨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거실을 바라보았고 동수 씨가 신문을 든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드시고 약도 먹어야죠. 동수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배고프다며 먼저 자리로 왔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앞치마를 벗고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왜 그래요? 누구세요? 정숙 씨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장난치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나 정숙이잖아요. 당신 아내. 그쪽이 내 아내라고요? 내 아내는 윤정숙인데. 동수 씨는 정숙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익숙한 애정도, 오래된 신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허공을 떠도는 시선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여기서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깜빡했나 보네. 일단 어서 들어요.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동수 씨는 정숙 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몇 술 뜨지도 않고 멍하니 국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엔 많이 안 땡겨요? 응? 나 밥 먹었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게 아침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나 밥 먹고 왔다니까. 누구지? 아까 먹게 해준 사람이? 정숙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 씨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오늘 아침의 일은 그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 혼란이 심해지고 점차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숙 씨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환자분이 혼란을 겪을 때마다 부드럽게 안심시켜 주시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병원을 나오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정숙 씨는 갑자기 텅 빈 거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집 안을 뒤지고 골목까지 나가 보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작은 채소밭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동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시는데. 정숙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정류장에서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신발끈도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 웬일이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긴. 그냥 산책 나온 거야. 동수 씨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도저히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부터 정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낯설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정숙 씨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지만 점점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죠. 요즘 정숙 씨의 하루는 남편을 챙기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남편은 자기가 이미 밥을 먹었다며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약을 먹이려 하면 약을 감추거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제도 남편이 약을 숨기는 걸 발견하고 정숙 씨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또 약을 숨겼어요? 나 안 먹어도 돼. 안 아프다니까. 아프지 않다면서 왜 자꾸 헛걸음을 하고 밥도 못 챙겨 드세요? 몰라. 그냥 나 안 먹을래. 정숙 씨는 말없이 남편의 손에 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애가 타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았지만 애써 쓴 마음을 삼켜내며 겨우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약 안 먹으면 더 나빠져요. 제발 좀 드세요. 동수 씨는 정숙 씨를 빤히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약을 삼켰습니다. 정숙 씨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동수 씨가 치매에 걸리면서부터 정숙 씨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지만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죠. 요즘 남편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그랬습니다. 물론 어젯밤에도 그랬죠. 여보, 왜 안 자고 그래요? 집에 가야 해. 집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니면 남편이 진정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간병인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은퇴 후에 삶을 살고 있었기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만 해도 벅찬데 간병인까지 쓰려면 감당이 어려웠죠. 정숙 씨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일을 하려 해도 역시나 돈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너한테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네 아버지 돌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간병인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간병인이요?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거. 엄마,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엄마가 다 맡기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왜냐하면 엄마도 간병인 구하면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대로 살 순 없을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당분간만이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 씨는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 진우 씨는 마치 이야기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듯이 무심한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빠듯해서 여유가 없어요. 정숙 씨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자식 하나랍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부유한 상황이었다면 저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건데 정숙 씨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숙 씨는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 뭐. 진우한테 도움 청해봤어? 응, 그런데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자식한테 너무 기대지 마. 결국 부모는 혼자야. 순자 씨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유일한 가족인 자식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왠지 그래야만 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러는데 난 끝까지 지켜야 하잖아. 그럼 네가 먼저 무너지면 그러면 남편은 누가 돌보는데?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만은 없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 이대로 가다간 나도 힘들고 동수 씨도 힘들 거야. 방법이 있을 건데.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은 삼켰지만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집어들다가 멈추고 밥알을 숟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이거 뭐야? 김치예요, 여보. 아니야. 이거 왜 낯설지? 당신이 매일 먹던 거잖아요. 이상하네. 이거 내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김치였는데 남편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며느리 민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진우 씨에게 거절당했지만 혹시 며느리는 달랐을까 싶었습니다. 사이가 그리 나쁘지도 않았기에 아주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자마자 민서 씨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서야, 바쁘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시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간병인이요? 응, 네 시아버지 낮에도 가만히 못 있고 밤에도 깨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진우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병인 고용하면 나도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알아볼까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버거우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 벌어야지. 그러니까 말이다. 조금만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님, 간병인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내가 다 부담해 달라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네, 요즘은 요양원이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님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숙 씨는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요양원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요양원은 죽음을 앞두거나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니 집에서 보살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살아온 동반자를 나 하나 살자고 그런 곳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곳은 아닌가 싶어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니? 정부 지원도 많고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면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왠지 아들 진우 씨와 통화했을 때 그 기분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님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어머님이 무너지면 아버님도 힘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 씨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곳에서 함께 있어야 할까? 애들 말처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시설에 보내면 과연 내가 마음이 편할까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사람한테 가고 싶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며칠 후 정숙 씨는 친구 순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애들이 뭐래?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요양원을 고려해보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끝까지 집에서 돌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건강도 중요해. 네가 무너지면 남편도 못 돌봐.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해.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남편은 아니지만 난 친정 엄마였잖아.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버틴다. 효도도 하려면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 거야. 물론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직접 느낀 건 아니라 가늠은 못해. 하지만 말이야, 마음이 아파도 결국 감내해야 할 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은 요양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나쁠 건 없다고 봐. 어찌 보면 거기서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재활 치료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 그런 거 다 집에서 해줄 수 있어? 정숙 씨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정숙 씨는 부엌 창가에 서서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해야 할 시간인데도 가스레인지를 켜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현실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마저도 정숙 씨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정숙 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지금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당장 아들이 보태줄 수 없다 하고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은 있어야 돈이 모일 테니 당장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을 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침 시내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기에 큰 집을 팔고 그곳에서 생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거실 안쪽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밖에 눈이 오네. 눈? 여보, 오늘은 눈이 안 와요. 아닌데 눈 오던데. 정숙 씨는 남편의 곁으로 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수 씨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해?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난 가야 해. 어디로 가요? 집에.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집은 아마도 과거의 어느 순간 기억 속 어딘가에 멈춰 있는 집일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들 진우 씨가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에 산책도 할 겸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매매를 원하시나요? 내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제가 상황이 급해서 빨리 팔고 싶네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 상태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금방 팔릴 겁니다. 매입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숙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락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정숙 씨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진우야, 엄마가 니네 아버지를 계속 돌보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부동산에 집 내놨다. 뭐요? 집을 판다고요? 그래,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비며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팔고 말고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도 쉽게 결정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네 아버지를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집 팔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나중에 재개발되면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파는 건 손해라고요. 진우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기다릴 수 있겠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민서한테도 들었어. 그런데 엄마는 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지금처럼 계속 두시면 엄마가 먼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어떻게든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건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우야, 난 이미 결정했어. 이미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다. 그리고 너 결혼하면서 보태줄 것 다 보태줬잖니. 그러니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다 생각하고 쓸 거야. 그런 줄 알아. 엄마, 아들은 답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민서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집을 파신다고요? 그래, 네 시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해서.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때요? 집값도 오를 거고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네 시아버지는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어. 그걸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 솔직히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라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도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을 팔면 너희가 왜 부담이 돼? 나중에 어머님 연세 더 드시면 결국 저희가 모셔야 할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어머님도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네 시아버지 노후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네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못 도와주겠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건데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말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굴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시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현실이 내 남편을 외면하는 거니?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진우 아빠기도 하고 네 시아버지기도 해. 시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라. 정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 씨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진우가 뭐래? 말도 마. 집 팔지 말래. 손해본다고. 그래, 예상했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면 자기가 부담될까봐 걱정되나 봐. 그렇겠지. 결국 돈 문제야. 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겠지. 정수가 순자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누구의 의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네 인생이고 네가 함께해온 시간들이야. 정숙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를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라 다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더라도 빨리 해치울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길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으니까 말이죠. 밤새도록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어둠 속에서 남편이 누운 침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목이 타.
정숙 씨는 얼른 물 한 컵을 따라 남편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물을 넘기면서도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정숙 씨는 이불을 덮어주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침하면. 싫어? 안 가. 여보, 그러다 큰일 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숨을 쉬기가 힘든 듯 가슴을 여러 번 들썩였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핸드폰을 집어들어 급히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헛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호흡을 힘들어하자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났습니다. 폐렴 증상인 것 같은데 바로 응급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병원 도착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며시 감은 눈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남편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급성 폐렴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소 치료를 진행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어 아들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폐렴이 심하게 와서 지금 병원에 계셔.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구나.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엄마가 지금 너무 불안해. 엄마, 지금 회사에서도 일이 많고 솔직히 폐렴이면 금방 나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진우야,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 그냥 폐렴이 아니라 급성 폐렴이라 지금 상황이 안 좋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와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너도 한번. 엄마, 저희도 갑자기 시간을 내기는 좀 힘든데 민서한테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진우야, 내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민서한테 얘기를 뭐 하러 해? 네 아버지 지금 위독하시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아니? 담당 간호사라도 바꿔줘? 엄마, 일단 알았어요. 금방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도 민서랑 통화 좀 할게요. 뚝.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정숙이요. 나 알아보겠어요? 그 소리에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숙 씨, 내가 옆에 있어요. 남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요? 고생 많았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힘도 없어 보이는 듯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그 순간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의료기기의 경고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 찰나의 순간 남편이 해준 말이 귀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직은 따뜻하기만 한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몸을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그렇게 남편이 정숙 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정숙 씨의 마음은 텅 비게 되었죠. 공허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지하에 마련한 빈소,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연락을 돌리니 곧바로 달려와준 가까운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국화꽃을 올린 후 고개를 숙이고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정숙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없이 밝게 웃고만 있는 모습. 사진 속 남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또렷한 눈빛을 가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국화를 한 송이 집어들어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여보 잘 가요. 당신 이제 아프지 않겠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들 진우 씨와 며느리 민서 씨는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상주 노릇을 한답시고 정숙 씨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정숙 씨는 진우 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우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하지만 괜찮아야겠지.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언제 온 거니? 조금 전에 왔어요. 엄마 정신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앞에서 정리하고 왔어요. 들어가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는 게 어때요?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쓰지 마. 진우 씨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던 정숙 씨는 그 이후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니?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라서 너무 부담되시진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새벽에 발이 나는데 그 전에 정산도 해야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씨는 순간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담? 네, 장례식 치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너희한테 장례식 비용 대라고 안 한다. 여기 와서도 돈돈거릴 거였으면 오지 말지 그랬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됐어. 너희 신경 쓸 거 없어. 정숙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진우 씨가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데?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집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혼자서 큰 집에 계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정리하시고 저희랑 사시는 게. 엄마도 아셔야 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너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정리부터 하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잊었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간병비 부담하려고 내가 그 집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했던 거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집 팔아서 뭐 하시게요? 너희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말던 집 한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어쩔 건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니? 집 팔아서 나오는 돈 이제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너희는 벌 만큼 벌고 모아두기도 했잖냐. 너희 결혼하면서 다 보태줬어. 집도 해줬고 차도 해줬다. 그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니?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끄러워.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집도 내 집이야. 어머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감정적이라고. 정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가며 지킨 집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지 하루 만에 네가 명의를 바꾸겠다고? 엄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과민,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너라면 이런 얘기 들으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너희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 사람이 평생 지켜온 집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우 씨와 민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숙 씨는 한동안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우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어. 그래도 당신 가는 길 외롭진 않았을 거야.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볼게. 그때까지 나 기다려줘. 그러나 더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말이죠. 며칠 동안 정숙 씨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TV는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정숙 씨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친구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순자야. 들어가도 돼? 응? 정숙 씨는 무겁게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가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햇빛도 안 들게 하고 집안에 사람이 사는 거 맞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 조용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 이러고 있으면 병난다. 순자 씨는 거실 안쪽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 밥은 제대로 먹었어?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살 거야.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돌아가신 바깥 양반이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고 다시 정숙 씨의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너 혼자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동수 씨가 좋아하겠어? 그럴 리 없지. 그럼 이제 좀 일어나. 먹고 움직이고 네가 할 일을 해. 네가 네 삶을 다시 찾아야 해. 나 집을 팔까 해. 정말? 응,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차피 전에 부동산에 내놨고 계약하기로 했어. 내가 사정이 이래서 며칠만 미루자고 했거든. 그냥 빨리 만나서 계약해버리고 나도 정신 좀 차려야지. 안 되겠어. 순자 씨는 조용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후회 없는 결정이어야 해. 정숙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한데 빠르게 매매를 진행하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저 혼자 살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니 차이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애초에 다 감안하고 판다고 한 건데요, 뭘.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집을 파신 후에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사실 시내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팔고 조용한 곳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집 팔면 당분간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려고요. 집도 알아봐야 하니까요. 정숙 씨는 서울이 아닌 어딘가 한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도시가 살기 편하긴 하겠지만 정숙 씨는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을 떠나는 날 정숙 씨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가구들은 처분했고 몇 가지 옷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소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담아두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있던 거실 안쪽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앉아 신문을 읽던 모습, 때때로 졸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정숙 씨가 향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때맞춰 적당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운 좋게 바로 구해진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로 와. 여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너한테 딱이야. 순자 씨의 말에 고민 끝에 결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낮고 넓게 펼쳐진 논밭이 보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따라 한동안 걷다 보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순자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네. 응, 얼굴 좀 봐라.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이네. 그러려고 왔잖아. 정숙 씨는 순자 씨의 농담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짐 풀고 좀 쉬어. 저녁은 내가 해줄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먹고 같이 집으로 건너가자. 집 청소는 내가 동네 사람들이랑 해놨어. 짐만 들여놓으면 되는데 이삿짐은 언제 오니? 고마워, 순자야. 짐이 별로 없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온다고 했어. 고맙긴. 이제부터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기대고 살아야지. 너도 이제 나이 들고 동수 씨도 먼저 떠나고 했으니 서로 마음 붙이면서 살아보자.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정리를 마친 정숙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원래는 풀과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순자 씨와 동네 주민들이 집을 청소해주면서 텃밭으로 사용할 자리라며 메꿔준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으로 흙을 만지며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이 고추 모종은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안 돼. 알았어요. 가르치긴. 그러니까 당신이 텃밭 초보지. 웃기시네. 나도 잘해요. 그때는 그저 사소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가슴을 울리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 거예요. 당신도 보고 있죠?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손에 힘을 주어 흙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품은 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야, 일은 좀 쉬엄쉬엄 해. 얼굴에 땀 좀 봐. 괜찮아.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좋아. 그래도 쉬엄쉬엄 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 찬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마셔. 시원하게 한 잔 해. 정숙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근데 너 네 집처럼 아주 자연스럽다. 고맙긴. 우리끼리 서로 챙기고 살아야지.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면 안 돼. 그리고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바로 옆인데 자주 드나들어야지.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당분간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칠 거야. 그래도 되지? 그래,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네. 정숙 씨는 피식 웃으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응, 이제야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고마워, 정말.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이제 조금이나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우는 그 뒤로 연락 없지? 연락이 오긴 하지. 근데 내가 자주 하지 말라고 했어. 아직 마음도 뒤숭숭하고 말이야.
당분간은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나도 미련도 없고. 순자 씨의 말에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창밖을 보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을 열고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게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봐줘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알겠죠? 그녀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독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나 망하게 했지. 네가 다 꾸민 일이지. 내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네가 신고했잖아.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그럼 그날 날 모욕하고 도둑 취급했던 건 잊으셨나 봐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사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참 재미있죠? 넓은 창문 너머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한정식집 내부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갈한 한식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에는 아직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윤정숙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한 베이지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 신발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다. 정숙은 아들 김태훈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든 기꺼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훈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잠시 후 식당 입구에서 종업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예비 사돈 박미란과 예비 며느리 박소연이 들어섰다. 미란은 한눈에 봐도 강남 상류층임을 과시하는 차림새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명품 귀걸이, 트위드 재킷, 손목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 미라는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손을 흔들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사돈 반가워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미란의 인사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친절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정숙은 그 속에 깔린 미묘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챘다. 하지만 정숙은 티내지 않고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다. 멀긴요. 기차 타고 오니 금방이더라고요. 그래도 서울까지 나오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요즘 시골에서 뭐 농사 같은 거라도 지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럼 딱히 하시는 일은 없으시겠네요? 하긴 시골 생활이란 게 뭐 그리 복잡할 게 있겠어요? 미라는 말끝마다 시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미란의 시선이 정숙의 가방을 흘끗 스쳐 지나갔다. 미라는 마치 무언가를 떠보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우리 애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촌스럽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신혼집은 서울에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태훈이 도착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태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정숙의 옆자리에 앉았다. 소연도 태훈을 따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엄마, 그만해. 소연은 조용히 미란의 팔을 붙잡았지만 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소연이는 서울 토박이라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치 같은 것도 아직 담글 줄 모르고 사돈 댁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죠?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도 혼자 저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덕분에 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요. 아휴,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할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그런 걸 못 해봤다고요. 김치야 사 먹으면 되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서울 생활에 익숙한 소연이가 아무래도 시골 분위기랑 맞지 않을 수 있어서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숙은 미란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굳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란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사돈은 평소에 음식을 직접 해 드세요? 아니면 반찬 가게 같은 데서 다 사 드세요? 직접 해 먹기도 하고 사 먹을 때도 있죠. 아, 요즘 시골에도 반찬 가게가 있나 보네요. 그래도 서울이랑은 품질은 다르겠죠? 미란의 태도에 태훈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 너무 무례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작게 미소를 띠며 말하던 미란이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머,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허둥지둥 뒤적이기 시작했다. 엄마, 차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여기 테이블 위에 뒀어. 미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눈빛을 정숙에게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갑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다. 장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가방 한번 열어봐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정숙은 살면서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그냥 가방 한번 열어보면 될 일을.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방을 모두 똑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정숙의 단호함에 미란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혹시 차에 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소연은 황급히 차로 뛰어가 미란의 가방이 있는지 확인했고 잠시 후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엄마, 여기 있었어. 차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어머, 내가 깜빡했네. 그럼 그렇지. 사돈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태훈의 기분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이게 사과하시는 겁니까? 그때 정숙이 끼어들며 말했다. 됐어, 태훈아. 이만 가자. 그렇게 첫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식당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떠올랐다. 정숙은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시골에서도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꾸려왔다. 그런데 도둑 취급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정숙은 한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태우는 정숙의 옆을 함께 걸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보였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정숙은 가만히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요. 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이란 게 원래 그렇지.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장모 될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태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어.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정숙의 말에 태훈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정숙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결코 쉽게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태훈은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미란과 소연도 식당을 떠나 차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 아까 너무 심했어. 어떻게 태훈 씨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뭘 심해? 그 여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지. 어차피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소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야. 난 그냥 사실을 확인해보자고 했을 뿐이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미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다. 태훈 씨가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태훈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결혼을 깨겠어? 하지만 소연은 왠지 불안했다. 태훈이 보인 표정이 너무도 단호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숙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얕잡아보는 시선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사람들은 정숙을 여러 이유들로 깔보곤 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다. 미란의 태도가 딱 그런 부류였다. 정숙은 생각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자기 오만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정숙의 깊이 숨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미라는 모르고 있었다. 정숙이 단순한 시골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숙은 서울에서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적절한 시기에 건물을 매입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정숙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며칠 후 태훈이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 결혼해야 할까요?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았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가족과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장모 될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 결혼이 제대로 될까요? 정숙은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네가 소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자체만 보고 결혼해야지. 하지만 사돈의 태도가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땐 다시 고민해 봐야겠지. 태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네 어머님이 계속 저런 식이라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겠구나. 태훈은 정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며칠 뒤 정숙은 서울 강남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심 한복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정숙은 원래 이런 곳을 자주 오지 않았다. 올 필요도 없었고 번잡한 분위기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다. 정숙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미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업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손에 쥔 작은 수첩에는 미란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숍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수첩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 정숙은 결국 미란의 명품샵에 도착했다. 명품샵에 도착한 정숙의 눈은 크게 확장되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매장이었기 때문이다. 매장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과연 돈이 많아 보이긴 하네. 하지만 것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지. 매장 입구에서 짧게 생각을 마친 정숙이 미란의 매장으로 들어섰다. 박미란은 가게 한가운데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란은 여전히 세련된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손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미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과 명품 가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시각 미란은 자신의 명품 편집숍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매장은 100% 정품만 취급해요. 해외에서 수입해서 직접 들여오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미란이 고객을 상대하는 사이 정숙은 이미 미란을 압박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정숙은 미란의 가게에 들러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이 영원할 거라고 믿겠지. 하지만 정숙은 한참 가게를 둘러보던 중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미란이 지금껏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숙은 손에 쥔 차가운 찻잔을 바라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정숙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한편 매장 한쪽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이곳의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정 실장이었다. 미란이 직접 매장에 나올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건 정 실장이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정 실장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가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 실장은 정숙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좀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선물하려고요. 정 실장은 금방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입니다. 정숙은 정 실장을 따라가면서도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정숙의 눈에는 매장은 화려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숙은 유심히 가방들을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기엔 완벽한 명품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실 정숙은 과거 시장에서 장사하며 수많은 물건을 다뤄봤다. 단순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차이점을 정숙은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가방은 어디서 들여온 건가요? 해외 수입을 통해서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정품 감정을 완료한 제품들이에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짝퉁이야. 정숙은 여러 개의 가방을 살펴보며 수상한 점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 바느질, 가죽 질감, 내부 마감.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조금씩 어색했다. 그렇게 정숙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확실해, 이 가게. 가짜 명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어. 정숙은 조용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미란의 눈앞에서 가방 하나를 집었다. 이거 예쁘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란이 다가왔다. 어머, 사돈이 직접 구매하시려고요? 네, 아는 사람한테 선물 좀 하려고요. 사돈, 이건 정말 귀한 제품이에요.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죠. 그래서 얼마예요? 800만 원입니다. 정숙은 흔들림 없이 카드를 꺼냈다. 결제할게요. 미란은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다. 생각보다 씀씀이가 크시네요. 좋은 물건이라면 기꺼이 사야죠. 미란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큰돈을 쓰겠다는 손님을 말릴 이유는 없었다. 결국 미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결제를 도왔다.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사돈, 안목이 있으시네요. 정숙은 미란에게 자신만의 다양한 의미를 담은 한마디로 일관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방을 손에 든 정숙은 매장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감정을 받아야겠어. 정숙은 곧장 전문가를 찾아가 가방을 감정 맡겼다. 그리고 며칠 후 전문가의 답변이 돌아왔고 정숙의 예상대로 정품이 아니었다. 정숙은 피식 웃었다. 역시나.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준비에 나섰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감정 결과서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전문가가 남긴 정품이 아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야겠어. 정숙은 서랍을 열어 조용히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노트에는 미란의 매장 주소, 규모, 직원 수, 제품들의 정보와 아주 고객층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있었다. 그리고 노트의 가장 마지막에는 증거 확보 완료, 신고 준비라고 적었다. 정숙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다. 이번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 시각 미라는 매장에서 귀하다고 정평이 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 제품, 이번 시즌에 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정가만 수천만 원이 넘어요. 고객들은 감탄하며 미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미란을 거의 찬양하듯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미라는 이런 고객들의 반응에 흡족해하며 싱글벙글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나는 이 강남 바닥에선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미란이 자신에게 취해 있는 이 순간, 미란을 향한 작은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간, 정숙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신고서에는 강남의 한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신고 없이 현금 결제로 유도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가득했다. 거기에 정숙이 직접 구매한 800만 원짜리 가방에 대한 영수증도 있었다. 미란이 얼마나 교묘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지, 미란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낱낱이 적어 내려갔다.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게 가장 확실하지. 정숙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미란의 실체를 제보했다.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고 담당자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가방이 가짜 명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숙은 감정서를 경찰에게 제출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단순한 짝퉁 판매가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수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할 겁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할 만한지를 함께 검토했다. 그리곤 자료 검토를 마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경찰의 말에 정숙이 말을 덧붙였다. 꼭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경찰서를 나섰다. 한편 정 실장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대표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우리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다는 이야기요. 최근 몇몇 고객이 감정을 맡겼는데 정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굳어졌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정 실장을 향해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디서 구하는 제품인지 알잖아? 하지만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미라는 크게 당황해하며 자신의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러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 시골 여자? 며칠 후 태훈이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변화? 예전 같으면 그냥 참으셨을 텐데 뭔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참기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겠니? 태훈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다. 설마 소연이 어머니한테 뭔가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뿐이야. 태훈은 정숙의 표정을 보며 정숙이 무언가 꾸미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오후 미란의 매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곳은 바로 국세청이었고 세금 누락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국세청 직원의 말을 들은 미란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정도 힘이 풀렸다. 뭐라고요? 미란은 입술을 깨물고 곰곰이 생각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다급해진 미란은 재빨리 정 실장을 불렀다. 정 실장, 지금 당장 자료 정리해.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란은 전혀 알지 못했다. 미란은 국세청에 전화를 받은 이후로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설마 정말 조사까지 들어올 줄이야. 밤잠을 설친 미란에게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경찰은 미란에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가품이라는 신고가 있었다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경찰의 말을 들은 미란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짜라니, 가짜라니. 위기에 처한 미란이 이번에도 정 실장을 불러 말했다. 정 실장, 우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 중 가품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 실장은 당황해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저희가 유통하는 제품 중 일부가 감정받으면 걸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니까요. 정품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 고급 제품들이었고 고객들도 감정을 거의 안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 일부러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미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그 촌년? 이번에도 너야? 미란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미란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정숙은 신고 후 바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시간은 내 편이야. 정숙은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번엔 가짜 명품을 구매한 다른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장 방문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조사하며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품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이제 이들을 이용할 차례야. 이후 정숙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를 준비했다. 정숙은 혼자보단 집단으로 덤벼들어야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정숙은 변호사까지 섭외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며칠 후 미라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경찰이었고 가품 피해자들이 늘었고 집단 고소가 진행이라는 소식이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단 고소? 미라는 전화를 끊자마자 정 실장을 찾았다. 정 실장,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봐. 이러다간 매장이 끝장나겠어. 하지만 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변호사를 구해도 지금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미라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뒤적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네가 아는 변호사 없니? 지금 상황이 심각해. 소연은 걱정되는 말투로 미란에게 말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상황이 심각해. 좀 도와줘. 하지만 소연도 더 이상 미란을 감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엄마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난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 결국 소연은 미란을 외면했고 미란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태우는 최근 몇 주 동안 정숙이 자주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어머니가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해. 태우는 조용히 온라인에서 미란의 매장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미란의 매장이 피해자들의 고발로 가품 판매에 대한 수사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였다. 태우는 충격에 빠졌다. 설마 어머니가? 태우는 급히 정숙을 찾아갔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난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뿐이야. 어머니.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태훈아,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네가 그걸 이번 기회에 배웠으면 좋겠다. 태훈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정숙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국세청과 경찰이 미란의 매장을 급습했고 미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정품만 팔았어요. 그러나 미란의 말에도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란은 결국 경찰에게 연행될 수밖에 없었다. 정숙은 조용히 미란의 매장이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속이 텅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지. 미란은 끝까지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무너졌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사필규정.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적었다. 미란은 경찰 조사 후 매장에 돌아와 사무실 안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이야. 국세청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이후 매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손님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고 언론은 미란의 사업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미란은 자신의 기사를 읽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어쩌면 미란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설마 그 여자가 여기까지 개입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 말고는 미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숙의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미란은 정 실장을 통해 빠져나갈 국리를 마련해야 했다. 정 실장, 서류 정리 다 했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정 실장의 표정은 무거웠다. 대표님,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 매장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다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정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키웠어요. 돈이 들어올 땐 좋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어요. 닥쳐, 나한테 훈계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대표님, 전 더 이상 책임 못 집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위험한 문제고요. 저는 제 살 길 찾아야겠어요. 네가 감히. 정 실장은 더 이상 미란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그런 정 실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날 밤 미란은 딸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아, 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소연은 미란에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말했다. 엄마,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데. 너 아는 변호사들 있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 좀 찾아봐줘. 엄마, 그 전에 엄마가 한 일을 생각해봤어?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어왔잖아. 그건 절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들 그렇게 해. 아니, 엄마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미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난 더 이상 엄마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소연아, 네가 날 이렇게 버릴 거야? 엄마가 먼저 버린 거야. 양심도 도덕도 다 버렸잖아. 소연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훈 씨도 그의 어머니도 우리 가족과 엮이기 싫을 거예요. 나도 이제 떠날게요. 소연아, 잠깐만. 미란은 소연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버린 후였다. 미란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매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란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미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접 정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정숙은 자신의 집 정원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나와, 윤정수.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나 망하게 했지? 네가 다 꾸민 일이지?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네가 신고했잖아.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날 날 모욕하고 도둑 취급했던 건 잊으셨나 봐요? 미라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사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참 재미있죠? 미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고 정숙은 조용히 마당에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사람을 깔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냥 그동안 살아온 방식의 결과일 뿐이에요. 미라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저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스스로 만든 결과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이시고요. 미라는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 욕 말곤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돌아서 정숙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 미란의 모습을 정숙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 한편 태훈과 소연은 슬슬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태훈이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소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 가족이 망쳐버린 거야. 태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참 씁쓸하네. 소연은 미란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란의 행동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미란은 결국 돈과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어쩌면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는지도 몰라. 소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소연은 태훈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소연과 태훈은 그렇게 마지막 만남을 이어갔다. 며칠 뒤 태훈과 소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커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소연아, 나는 정말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 태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 성격이야. 하지만 한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다시 돌아보지 않아. 소연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님께서 날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저 다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 소연은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거겠지? 태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결혼 여기까지인 것 같아.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기로 해. 태훈은 마지막으로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앞으로 행복해지자.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완전한 이별을 받아들였다. 얼마 뒤 미라는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거실에서 술을 들이켰다. 텅 빈 집안, 전화도 울리지 않았고 적막했다. 소연아, 너마저 날 떠나는 거니?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미란의 편이 아니었다. 사업도 망했고 명성도 날아갔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미란은 억울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들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나만? 하지만 사실 미란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란은 상견례를 하던 날 정숙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다면, 소연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면 어땠을까라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소연이는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어떤 후회도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 태훈은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소연이랑 헤어졌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태훈의 표정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음 괜찮니? 태훈은 애써 웃어 보였다. 네, 잘한 결정 같아요. 그래, 그럼 됐다. 정숙은 태훈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태훈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해 줄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 넌 강한 아이니까. 태훈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깨달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태훈아, 진짜 대단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야. 태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네, 어머니. 태훈은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떤 장미는 가시에 찔리고 어떤 장미는 그 가시를 넘어서 피어난다. 정숙은 차분히 웃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태훈은 강남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모퉁이를 돌다가 한 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아! 어머님. 미란이었다. 예전에 찬란했던 미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허름한 옷차림,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미란도 태훈을 알아보고 순간 멈칫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런 정막을 깨는 것은 태훈이었다. 잘 지내세요? 태훈은 일부러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미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 지낼 리가 없잖아. 다들 나를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태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도 후회하시나요? 미라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나는 너무 늦어버렸어. 태우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 미란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미란이 처참해질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잘 계시고? 미란의 말에 태우는 정숙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하게 지내세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미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랑 달랐지. 미란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태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미란은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말을 던진 뒤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태우는 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정숙은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정숙은 문득 미란이 떠올랐다.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더 이상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때 태훈이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일찍 왔네. 정숙의 태훈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그 사람 만났구나?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우연이요. 어떤 모습이던?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정숙은 모두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그게 공평한 세상이야. 씁쓸하다는 듯 태훈이 정숙에게 되물었다. 어머니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사람을 얕보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그게 세상의 이치야. 태훈은 정숙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정숙이 피식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거지. 이제 다 끝났으니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태훈은 정숙의 옆에 앉아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정숙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미란의 가품솔 안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세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무렵 미란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미란의 생활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도 명품들로 가득했던 드레스룸도 미란을 둘러싸고 있던 아첨꾼들도 사라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리고 소연은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예전 직장에선 미란의 영향력 덕에 비교적 수월하게 승진도 했지만 이번엔 오롯이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미란이 망가지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소연은 진짜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소연은 지난 아픔을 딛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몇 주 후 미라는 조용히 정숙의 집 앞에 섰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예요, 박미란. 정숙은 생각보다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리곤 담담하게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 상견례에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정숙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후회하십니까? 미라는 피식 웃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냥 한 번은 와서 말하고 싶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따라 미란의 앞에 놓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죠? 미라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그렇군요. 미라는 조용히 정숙이 건넨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정숙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선택하셨네요.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미란이 떠난 후 정숙은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